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물가와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예. 물가와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겪어본 거로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1, 2차 오일 쇼크가 나고, 그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1차 오일 쇼크가 나고 했을 때 진짜로 물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23%씩만 이렇게 올라가고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부분들인데, 자, 이제 물가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물가가 올라간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들은 뭐냐? 이렇다 저렇다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너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외의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주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원래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한 100만 원 정도야.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나한테 이런저런 형태로서의 지원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보다도 훨씬 더 많아져서 130만 원을 갖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30만 원을 쓰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심리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돈을 풀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작년도까지 자기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자금의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쓰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지금 됐습니다. 그게 작년도까지 이렇게 물가를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을 많이 풀고 그다음에 금리를 굉장히 내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긴 그런 그 효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공급망, 그다음에 공급 교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공장도 셧다운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를 이렇게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왜 그런 과정이 됐느냐 하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을 운영하고 CEO들 이런 사람들이 바짝 얼어버릴 수 없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니까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영의 방침을 딱 바꿉니다. 자, 지금서부터 우리가 가능한 한 아무튼 재고도 줄이고 그 다음에 지출도 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서 가자. 지금은 생존이 최고의 목적이다. 이렇게 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세상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이러다가 그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물건을 사겠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었던 재고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주면서 끝을 냈습니다. 원래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시설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왜 자동차용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무슨 요소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작년도까지도 그다지 개선이 되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공급해주고 이러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물건값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가 발생하고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문제 뭐냐 하면 원자재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석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고 제일 처음에 유가가 배럴당 130불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는 휘발유세 깎아주고 뭐 이렇게 그걸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보면 한 90달러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90달러도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그러면 앞으로 빠른 속도로서 떨어지고 할 거냐? 제가 봤을 때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석유는요, 다른 가전제품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그 물건들입니다. 가전제품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살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그 신제품에 대한 그 사람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떼거지로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해.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게 하나죠. 공장을 지어.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계를 들여놔. 그 다음에 돌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 그래서 팔어.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 전 과정이 길다고 해야 1년 정도면 됩니다. 1년보다도 훨씬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석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석유는 제일 처음에 이제 어디에 묻혀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이렇게 찔러보죠. 그래서 이른바 그게 이제 예비 탐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파이프 박아봅니다. 수십 군데에다 박아봅니다. 그래가지고 한 군데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게 돈을 들여가지고 파낼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추산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이게 큰 유전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에서부터 이제, 뚫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공장 만들고 도로 닦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석유라고 하는 건 제일 처음에 탐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뽑아내서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6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는 언제 유가가 지금의 유가를 결정하냐 하면 6년 전의 유가가 지금을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6년 전에 유가가 굉장히 낮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때 굳이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탐사를 해가지고 석유를 뽑아내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유가가 6년 전의 유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6년 전에는 유가가 40달러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탐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석유를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구조적으로 석유가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높은 물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아마 피크는 좀 지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피크는 좀 지난 것 같고 이제서부터는 쭉 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태로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내년 말 정도 되면 정상적인 형태의 물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형태의 물가라고 하는 건 2% 정도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물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물가가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가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난 한 20년 동안에 걸쳐서 경제가 나쁠 때마다 어떤 이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냐면 이렇게 경제가 나쁘면 계속해서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동안에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곳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 같은 경우죠.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장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싼 가격의 상품들이 생산돼 나오는 형태가 됐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구조적으로 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단 피크를 치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내년 말 정도 되면 한 2% 정도로서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나쁜 물가, 그러니까 높아서 문제가 되는 물가, 이거는 지금 거의 이렇게 이제 좀 피크를 지나서 조금씩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환율입니다. 그죠? 1,410원, 20원, 30원 이렇게 되니까
언론에서 달러화로서 돼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달러화 자산 잘못 갖고 있다가는 굉장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1,410원, 뭐 3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은 달러는 강하고요. 그 이외의 통화들은 대부분 다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달러와 함께 강한 통화는 어디냐?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같은 경우가 환율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나고 했을 때에 저거 저대로 놔두면 러시아 부도난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국제적으로 다 규제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거 부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부도나는 것보다 돈을 워낙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그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이런 그 상태이 계속 있습니다. 그만큼 보면 이렇게 석유를 생산하고 이러는 나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환율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달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달러가 강하냐? 원래 세상은요, 어려워지면 가장 안전한 나라로서 도피를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그때는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유럽하고 이런 데 통화가 동시에 다 강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달러만 굉장히 강세고 엔화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유로화도 굉장히 안 좋고 이런 상태입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50엔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제가 실제적으로 봤던 수치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30몇 년 동안 계속 이 숫자를 보면서 150엔 이런 정도 되는 거는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유로도 굉장히 안 좋은 형태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일본 돈도 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쪽 돈은 안 사고 옛날에는 그쪽 돈을 샀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달러를 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 돈을 왜 안 사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만은 올리지 않습니다. 왜? 일본은 옛날서부터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우리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서 2%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꿈입니다. 뭐 보통 때는 일본 같은 경우에 물가가 마이너스 0점 몇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2% 정도만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냥 우리 생각하면 물가가 안 오르는 게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 경제가 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2% 정도씩 그래도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 이 물가가 2% 정도만 되면 이라고 하는 꿈을 가졌었는데 드디어 이제 2%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무슨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거나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일본은 금리를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빠져나가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엔화도 약세가 됐고 이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혼란합니다. 우선 보면 올해 겨울을 어떻게 지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근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한판 붙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서방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덤벼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나가는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을 잠가버릴 거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이 40% 정도의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딱 잠가버리는 형태가 되면 그때는 유럽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냥 추운 겨울을 나야 되고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때 왜 그런 거 있었죠.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석유에 대해서는 최고의 가격을 정해가지고 그 이상으로서는 사지 않는다. 그거를 미국과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공조해가지고 한번 하자.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하는 얘기가 사고 싶지 않으면 사지 마. 우리는 안 팔겠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파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답답해지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더 답답해진 형태가 됐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암암리에 더 높은 가격으로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럽이라고 하는 쪽이 지금은 보면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한 10년 전 정도에 이태리, 뭐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로 해가지고 그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아서 정부가 빚을 굉장히 많이 져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이랬던 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의 부채가 이 10년 전에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많은 빚을 내고도 그 이자를 갚아주는데 그다지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뭐 굉장히 아무튼 그 금리가 낮으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자를 갚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유럽 경제도 안 좋은 상태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언제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시점인가 되면 방향이 바뀌고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이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이렇게 뭐 원화가 계속해서 1,450원을 가고 1,500원을 가고 1,600원을 가고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러는 걸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서부터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텐데 그 내려오는 거는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서 떨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스타트 하잖아요. 그래서 한 1,430원 정도에서 스타트 하면은 올해 연말 정도 되면 1,250원 막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와 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뭐 달러 자산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전북은행에 가서 달러와 예금 해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언뜻 알게 모르게 굉장히 손실이 나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지 마시라는 거죠. 알겠죠? 예, 이렇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건 모든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거기에서부터 위기가 발생할 거냐? 그거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왜 모든 나라들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할 때 어떤 구조로서 발생을 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리를 굉장히 낮추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갖고 뭐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겠죠.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투자를 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쫙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금리를 올리고 돈도 좀 줄여.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반응이 안 오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줄여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되면 그 전에 금리가 낮고 그럴 때에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즉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굉장히 버블이 많이 생긴 상태에서 갑자기 금리를 인상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뻥 터져버리는 형태가 되면서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한두 사람 앞에서 한두 사람이 계속해서 부도를 내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만세를 불러버리고, 은행이 만세를 부르면 그 다음에 그 부담은 다시 또 정부로 넘어오는 형태가 되고, 정부까지 못 견디면 나라가 부도가 나버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까지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부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상태입니다. 그 전에 금리를 엄청나게 낮췄죠.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금리를 낮췄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동산도 올라갔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이런 데에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뉴질랜드가 우리나라보다도 국토가 3배가 정도 되고 인구는 총 합쳐서 9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번 따져보면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토 3배에 흩어져서 산다고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우리나라도 올라갔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 올라갔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의 버블이 굉장히 많이 생긴 상태에서 올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서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야 저거 저러다가 한번 언젠가 정말 크게 한번 사고 날 거다.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이거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경우에 비춰서 봤을 때 저러다 보면 누군가 하나는 저거 신세 조지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관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이 아시아에서 한국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유럽입니다. 영국이 위험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남부 유럽 이런 데가 진짜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떠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리스크한 부분들은 그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외환 위기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많이들 얘기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 정도인데 그것도 한번 사용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날아간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해야 되니 어쩌니 이러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면 그거를 지금 들어주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상태인데요. 세상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미국에 가만히 보니까 영국도 흔들흔들하는 것 같고 유럽도 흔들흔들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달러를 안 풀 수는 없는 그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여파가 미국까지 어떻게 안 올 수 있겠느냐 이런 그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어느 정도의 돈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이외의 다른 나라들하고 통화 수합이나 이런 것들을 맺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외환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23년 지났는데 그 사이에 한 90% 정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무역에서 흑자를 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흑자를 냈던 거를 가지고 해외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산에다가 투자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 지금 뭐 외환위기 때 뭐 이렇게 하면서 위기가 발생한다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보다 금융 쪽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그런 정도만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기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내년도의 경제가 안 좋은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나고 어떤 위기가 발생할 거다. 이거는 또 너무 이렇게 과하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동안에 너무 잘 지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낮은 금리를 언제 했으며 그렇게 세상에 제일 흔한 게 돈이다. 물론 나는 돈이 없지만 그죠? 그렇게 만들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흥청망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을 치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당연히 보면 세상의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견뎌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견뎌내는 것이 아주 못 견딜 정도다.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경제는 그렇게 보시면서 지나가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